장강일기. 정정화는 3.1운동 이후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를 도왔으며 한국여성동맹을 창립하였고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며 한국의 잔다르크라고 칭송받은 독립운동가입니다. 이수기는 독립운동가 정정화 선생이 상해로 건너가 임시정부의 안살림을 꾸리며 겪는 어려운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정부 요인들을 주축으로 한 상해의 여러 사정들을 몸에 익히면서 하루하루를 빠르게 보냈다. 서울 시댁에서 무료하게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던 때와는 전혀 분위기가 달랐다. 생활이 어렵더라도 상해에는 무언가 긴장되고 활기찬 움직임이 있었다. 상해로 오기 전 국내에서는 3.1운동의 기운에 힘입어 상해 임시정부에 걸고 있는 기대가 컸었다. 금방이라도 무슨 획기적인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분위기였는데 막상 상해에 직접 와서 보고 듣고 알게 된 임시정부는 불행하게도 그러지 못하였다. 정치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형편이 못 되었지만 적어도 임시정부 요인들이 각자 꾸려나가는 살림살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말씀이 아니었다. 상해에 발을 붙인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때였다. 좋게 말하면 대담하고 아무리 잘 봐준다 해도 당돌하기 그지없는 내 기질이 또 한 번 살아나기 시작했다. 국내에 들어가서 돈을 구해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하루하루 힘들게 연명하다시피 하는 상해 생활로 봐서 내가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었다. 대의를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여러 지사들도 활동을 위해서는 생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했다. 다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에 앞서서 전체 민족의 생존권 획득이 우선되어야 했으므로 개개인의 구차한 살림 형편을 크게 내세우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부엌에 드나드는 아낙네의 처지는 또 달랐다. 무엇보다도 먼저 불을 지피고 물을 끓이고 명색이나마 밥상에 올릴 식량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일정한 직업이 없고 땅떼기 한 뼘 가지고 있지 못한 상해에서는 겉으로 떠벌리며 푸념하지 않았을 뿐이지 속으로는 애간장을 녹이는 실정이었다. 이름, 명예, 자존, 긍지보다는 우선 급한 것이 생활이었다. 포도청 같은 목구멍이었다. 머리를 내밀고 팔다리라도 내놓을 만한 누더기 한 자락이 더욱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다. 2차 입국. 1921년 늦은 봄에 나는 두 번째로 본국에 비밀리에 파견되었다. 첫 번째와 달리 처음부터 그 출발 동기가 공적인 자금 모집에 있었다. 남편인 성엄 김희하는 물론 시아버님이나 예관도 두 번째의 내 본국행을 완강하게 맡고 나서지는 않았고 오히려 내 스스로가 먼저 다녀오겠다는 뜻을 비친 데 대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해의 사정은 악화되어 있었다. 서울에 잠입하면서 곧장 시댁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는 일본 경찰이 우리 집을 별로 감시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며 사실 집을 지켜보았댔자 별 뾰족한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러나 집에 오랫동안 머문다는 것은 역시 불안하고 안전하지 못했으므로 며칠 동안 여러 곳에 연락을 취하면서 자금을 모아 놓고는 친정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상해행 이후 친정은 처음으로 가는 셈이었다. 친정 어머님은 버선발로 뛰어나오다시피 허겁지겁 마당으로 내리셔서 상해에서 온 딸 자식을 맞았다. 이튿날 아버님이 조용히 나를 찾으셨다. 이것저것 상해의 어려운 처지를 귀담아 들으시던 아버님은 대뜸 내게 공부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으셨다. 일본에라도 유학을 가겠다면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었다. 상해 생활이 어떠하다는 것은 손바닥 들여다보듯 뻔한 노릇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국내를 드나드는 딸 자식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지내게끔 하려는 부모님의 심정을 모를 내가 아니었다. 아버님의 말씀대로 내가 만약 적국인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한다면 상해 살림은 누가 맡아서 할 것인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킨 장본인이라고 일본에 맞서 투쟁을 하는 마당에 일본에 가서 공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극히 거창하되 단순한 논리를 펴기에 앞서 내게 지어진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에게 용납할 수 없었다.